어느 왕국의 국왕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모름지기 왕이라면 지혜로워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가장 영리한 답을 내놓은 왕자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아바마마, 그래서 수수께끼가 무엇이옵니까? 내 집무실을 가득 채울 무언가를 가져오너라. 단 살아있는 것이어선 안 되며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집무실 안에 모두 넣을 수 없어도 안 된다. 왕자들은 저마다 흩어져 국왕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왕자는 자신이 그동안 남몰래 쌓아둔 금화를 집무실 한가득 채웠습니다. 국왕은 첫째 왕자의 재력에 무척이나 감동하였습니다. 둘째 왕자는 집무실을 모두 닫고 모든 불도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 양초를 켜 방 안 가득 불빛으로 채웠습니다. 국왕은 둘째 왕자의 지혜에 무척이나 감동하였습니다. 셋째 왕자는 앞선 형님들의 능력에 박수를 쳤습니다. 국왕이 셋째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막내도 한번 보여주거라. 막내 왕자는 부끄러운 듯 수줍게 가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첫째 왕자는 그것을 보고 오열하다 기절하였습니다. 둘째 왕자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다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국왕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국왕이 죽었고 유언에 따라 셋째 왕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살던 처녀가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처녀는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녀의 아비가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처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튿날 처녀가 산으로 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처녀는 팔 한쪽이 잘려서 잘린 팔을 붙잡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녀의 아비가 화들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처녀는 자긴 괜찮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째 처녀가 산으로 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처녀는 양다리를 잃고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녀의 아비가 오열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처녀는 제발 신경 쓰지 마시라며 자긴 괜찮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소리쳤습니다. 나흘째 처녀가 산으로 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처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아비는 마을이 떠나가라 꺼이꺼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아비의 꿈에 처녀가 나타나 자긴 괜찮고 아무 일도 없으니 부디 만수무강하시라며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비가 일어나 집 밖을 나왔더니 집 앞에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비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자아이가 대답했고 아비는 허허 웃고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목을 맸습니다. 수도에 살던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두 남녀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서로 죽고 못 살았습니다.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남자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갸웃했지만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절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집안 곳곳을 살펴봐도 시장을 가도 그녀를 처음 만났던 공원을 가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때 남자의 친구가 남자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풀죽은 얼굴로 대답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자의 말을 들은 친구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직도 이러고 있는가? 무슨 말인가? 남자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본 친구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만 하고 갈 길을 갔습니다. 남자는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서는 껄껄 웃으며 그대로 목을 그었습니다. 서기 3054년 지구는 외계 생물과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방위대 제1264 대대 소속의 한 병사는 황무지가 된 폐허에서 치열한 전투 중이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끝없이 이어졌고
병사는 홀로 적진에 침투하여 외계 생물의 핵심이 되는 하이브를 직접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병사의 용감한 활약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는 자신의 무용담을 가족들에게 들려줄 상상을 하면서 후송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후송대는커녕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본부에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연락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본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병사가 왜 지원을 나오지 않느냐 물었더니 본부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말해주면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사가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었고 본부에서는 지금 바로 갈 테니 기다리라고 답하였습니다. 교신을 마치고 병사는 조용히 권총을 장전하고 관자놀이에 발사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살던 소녀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녀는 고아가 되어 고아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원하던 부모에게 거둬져 새로운 부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고아원에 들렀던 날 그곳에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에게 너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냐고 물었더니 새로 만난 부모도 사고를 당해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딱한 마음이 들었지만 소녀에게 위로 말곤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부모가 소녀를 데려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아원으로 갔던 날 다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에게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소녀는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딱한 마음이 들었고 소녀에게 해줄 것이 생각났습니다. 몇 달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남자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남자가 길을 잃은 숲은 마을에서도 위험하기로 유명한 숲이었는데 남자가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집을 부리며 기어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에 든 틈을 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무척이나 어두웠고 길도 꼬불꼬불해서 되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자의 눈앞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표지판에는 나가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기쁜 마음에 표지판이 안내하는 방향을 따라 걸었습니다. 표지판은 다른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고 표지판을 따라갈수록 남자는 점점 표지판이 나가는 곳이 아니라 숲속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남자는 표지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표지판은 오른쪽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오른쪽 길 쪽을 봤더니 길 끝에 어떤 빛나는 무언가가 둥둥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왼쪽 길 쪽을 봤더니 어렴풋이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표지판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왼쪽 길로 갔습니다. 남자가 왼쪽 길로 걸어간 후 얼마 후에 오른쪽 길에서 횃불을 들고 남자를 찾으러 온 마을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한 여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아이가 그 여자의 무릎을 툭툭. 언니, 왜 울어요? 여자가 아이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한 여자와 한 아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파가 그 여자의 어깨를 툭툭. 아가씨, 왜 울고 있누? 여자가 노파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한 여자와 한 아이와 한 노파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벤치에서 울고 있는 세 사람을 둘러싸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 갓을 쓴 남자 무리가 나타나 벤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갓을 쓴 남자 한 명이 울고 있는 세 사람을 보고는 한참을 고민하다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남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혼자만의 힘으로 획기적인 혈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혈청을 투약하면 어떤 종류의 동물이라도 뇌세포의 극적인 증가와 발달이 촉진되어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개발에 무척이나 감격했고 자신의 피실험체였던 돼지 한 마리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돼지의 이름은 말이었습니다. 말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혈청을 맞은 돼지가 그와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결정한 이름이었습니다. 남자는 돼지인 마리와 대화를 할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마리는 생각보다 무척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가 실험 도중 벽에 가로막혔을 때 마리의 조언을 듣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너무나도 상냥했고 그에게 항상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남자는 어느새 마리를 사랑했습니다. 마리도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가 알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실험에 성공한 후 이를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남자가 혼자 실험실에 박혀서 연구에 몰두할 때에도 묵묵히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내는 서재에 있는 남자를 불렀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기 3125년 외계 생물에 의해 지구는 점령당했습니다. 한 남자는 홀로 폐허가 된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길을 걷던 중 한 시골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마을로 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남자를 딱하게 여기며 남자에게 빵과 우유를 주었습니다. 남자는 빵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었고 다 먹고 나서는 감사하다면서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늙은 노인이 오늘은 날이 어두워졌으니 하룻밤 묵고 가라고 청하였습니다. 남자는 염치가 없다면서 사양했지만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권하여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너무 놀랐지만 조용히 벽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 없었지만 잡, 죽, 처, 업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외계 생물은 지구상의 모든 반란군을 박멸하였습니다. 좀도둑질이나 하던 한 남자가 오늘도 빈집을 털기 위해 몰래 잠입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이 집 주인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두었기에 아무런 제지 없이 손쉽게 집 안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리 준비한 큰 가방에 각종 금은 보화나 귀중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남자가 들어간 집은 방이 2개에 화장실이 하나였습니다. 안방은 따로 떨어져 있었고 작은 방 바로 앞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일 큰 안방을 모두 털고 나서 미리 조사해둔 대로 금고를 놓아두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역시 작은 방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베테랑 좀도둑인 남자에게 금고 여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는데 금고 안에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나 귀중품을 담은 가방을 금고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신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과거의 그 나이였을 때의 기억을 온전히 기억하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회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아이라며 무척이나 신기해했습니다. 아이는 여러 번의 삶을 산 만큼 나이답지 않게 매우 의젓하고 평소에도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종교적으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할수록 아이는 점점 마을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살던 한 여자아이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아이는 한밤중에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와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얘, 너는 왜 우리랑 안 놀아?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7월 15일이야. 그래. 그럼 내일은 내 생일이네. 아, 정말 축하해. 아, 그래서 어제부터 엄마 아빠가 바빠 보였던 게 너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거였구나. 여자아이는 진심으로 기쁜 듯이 박수를 치며 그 아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자아이는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어라, 근데 너는 생일 잔치를 싫어하니? 내일이 생일인데 왜 그렇게 우울해? 그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8살이 돼. 그렇구나. 마을 사람들은 8살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 그때 저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아이에게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사는 원룸에 못 보던 토끼 인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 인형을 산 적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인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스토커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저녁 바로 인터넷으로 CCTV를 주문해 집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켜봤지만 집 앞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겨 다녀오던 날 집에 들어왔더니 토끼 인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CCTV를 살펴보았지만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앞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토끼 인형이 생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녀의 머릿속에서 토끼 인형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녀는 일상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항상 행복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녀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은 점차 격해지더니 몸싸움이 되었고 급기야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강제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 그녀를 강제로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원룸 한쪽 구석에 토끼 인형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살던 한 소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소녀가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을 보니 마냥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매일같이 때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가 매일같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소녀가 어디론가 갈 때 몰래 숨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소녀가 간 곳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서서 있는 힘껏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산속에 몰래 숨어서 그 광경을 보았지만 소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주변의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어딘가로 빨려가는 것처럼 한 방향을 향해 거세게 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놀라 소녀 쪽을 돌아보니 그 거센 바람은 다름 아닌 소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나자빠졌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소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침착해지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소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바람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산 정상에 와서 신선한 바람을 한껏 마시고 오곤 한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딸이었기에 결국 받아들이고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지만 어머니도 소녀도 소녀의 동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지게꾼을 본 아버지는 지게꾼에게 자신의 가족을 보았느냐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지게꾼은 나머지 가족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자 셋이서 산으로 나들이를 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만 있었고 그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어머니와 동생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도 않고 한참을 울더니 답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바람을 먹을 때는 옆에 있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난 것은 헌팅 술집이었습니다. 순간의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과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고 그 사람도 나를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은커녕 오히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과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 주변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닿는다더니 너네는 정말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내 반쪽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그 사람은 나와 닮는 것을 넘어 나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내 말투, 내 표정, 내 몸짓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너 애인이 너보다 더 너 같더라. 지금 그 사람은 제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를 타러 갈 때 저는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했던 한 아이는 매일 밤마다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 하나와 대화하곤 했습니다. 그 별은 아이에게 재미난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이는 별에게 자기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너가 사는 세상에 내려가 너랑 같이 놀고 싶어. 별이 하는 말을 들은 아이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별이 실제로 이곳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가 별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깜빡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놀라 창문을 보니 별이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또 한 번 놀라 별에게 그 손은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팔이 생겼어. 아이는 너무 신나 별과 쎄쎄쎄도 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 후 또 하루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놀다가 늦게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창문 밖에 별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화들짝 놀라 그 다리는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니까 다리가 생겼어. 아이는 너무 신나 별과 술래잡기도 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별이 아이와 놀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나는 너가 원하는 건 모두 들어줄 거야. 너도 내가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 거야? 아이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은 아이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이 세상에서 쓰는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아이는 2층 자신의 방에서 떨어져 죽었고 눈과 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던 남자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인생이 매일매일 얼마나 즐거울까? TV 속에는 백옥 피부의 잘생긴 미남 모델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문득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몸이 살이 뒤룩뒤룩 찐 보기 흉한 몸매라고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푹 쉬며 TV를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눈을 떠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어제 본 그 모델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문득 떠오른 무언가를 생각해내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양이는 머리만 들어갈 수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더라. 남자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짧은 쇼폼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실험용 비커에 머리를 들이밀고는 그 좁은 공간에 폭 담겨 들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귀여운 모습에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혼자 사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문득 집안에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려 남자는 눈을 떴습니다. 누워있는 채로 귀를 기울여 보니 방 밖에서 누군가가 거실을 유유히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이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남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몸이 얼어붙어 생각만 거듭했습니다. 문득 거실에서 나던 걸음소리가 남자의 방에서 멈추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남자의 방문 열쇠 구멍으로 무언가가 꾸물거리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돌이 된 것처럼 그대로 굳어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열쇠 구멍에서 무언가가 퐁하며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피칠갑을 한 고양이의 머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는 씁니다. 모처럼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한 세대 바로 아래 모델이라 비교적 최신 모델인데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길래 빠르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기를 구매한 첫날 저녁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 청소기는 정해진 청소 루트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는 묘하게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샤워할 때 샤워실 앞에 그것이 마치 쳐다보듯 서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로봇 청소기의 이런 현상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가 내장된 채로 유통되어 해커들이 그 카메라로 샤워 장면을 찍는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기계를 판 사람에게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서인지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찜찜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문득 느껴지는 인기척에 눈을 뜨자 침대 바로 아래서 그 로봇 청소기가 자신을 빤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로봇 청소기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물건을 아무거나 집어 로봇 청소기에 마구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되찾았을 땐 로봇 청소기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을 눈뜬 채로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그녀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매자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걸 파실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세요? 그녀의 불호령에 판매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판매자가 말끝을 흐리자 그녀가 더욱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다급하게 이실직고했습니다. 사실
그게 고장난 거라 처음에만 켜지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꺼지죠. 죄송합니다. 그게 배터리 문제가 있던 거라 수리를 맡기고 와서 판다는 게 제가 착각하고 수리를 해둔 건 줄 알았지 뭐예요. 정말 죄송해요. 바로 환불해드리. 남자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여동생과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삶이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돕는 삶 속에서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부쩍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취업을 준비하던 여동생은 평소엔 툴툴거리던 아이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고 남자와 어머니를 깍듯하게 모시며 예의 바른 여동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성인 되더니 철이 들었다며 좋아하셨지만 남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항상 웃는 것은 여동생의 이뿐이었고 여동생의 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 자신과 어머니를 모시는 그 깍듯한 행동은 뭔가 명령어가 주어진 인형이 그 명령에 따라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느낀 것은 어느 날 밤 동생이 반지하 창문을 내다보며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자는 그때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여동생을 발견했는데 여동생은 그야말로 정지된 것처럼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기괴한 모습에 무서워지고 자신의 여동생이 이상해진 건가 하는 절박함에 여동생에게 달려가 도대체 뭐하냐며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호통에 어머니가 놀라 나오시며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평소처럼 짜증을 내며 그냥 달빛이 이쁘길래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남자가 와서 소리를 쳤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방에 다시 들어간 남자는 몸이 떨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남자는 여동생이 잠깐 외출을 한 틈을 타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동안 발견한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호호 웃으시더니 남자의 팔을 툭 치셨습니다. 얘도 참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이 철든 것 같으면 같이 좋아해 줄 것이지. 그걸 샘을 내니. 남자는 어머니의 답변에 답답해져 다시 제대로 설득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냥 설득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여동생이 귀가하자 남자는 자신이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정신을 차렸을 땐 어딘지 모를 곳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공원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곳이 어딘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원 한켠에 놀이터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행색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천조가리를 걸쳐 입고 그곳에서 기묘한 형태의 철 구조물에 매달려가며 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광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이번엔 한 남녀가 공원 한쪽에서 이상한 막대를 들고 알 수 없는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녀는 눈에 강렬한 총기를 담은 채 깔깔 웃어대며 이상한 몸짓을 연신 취해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광경을 보며 윽 소리를 내며 입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툭 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자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자신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남자는 활짝 웃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어. 하지만 딸은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울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 있어? 내가 찾았잖아. 아이고, 그랬어. 아빠가 미안. 남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남자의 딸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딸을 달래주려고 했지만 딸은 연신 울어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미안해. 아빠,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남자는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